네,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이기입니다. 열심히 구르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이기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처럼 시작은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좀 빡세게 돌아가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례집의 목차 키워드 시험입니다. 이 문제는 사례집과 동일한 문제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기 시험 자체는 응용 문제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미 사례집을 완벽하게 소화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30분 정도의 목차 키워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목차 키워드 시험은 제출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하면은요, 저는 여러분께서 오후에 시험 보시는 그 시간 동안에 피드백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 첨삭반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온라인 첨삭반의 경우에는 정규 시험하고 같은 파일로 사진 찍어가지고서 묶어주시면은 같이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9시 4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는 사례집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 이 책을 만들었지만 다시 제가 이 책을 봤었을 때 조금씩은 가감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1시부터 점심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부터 오후 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시에 시작하는 시험은 약간 세미 복습 시험처럼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는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약간 신라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맵찔이면은 좀 풀기 어려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릴 건데요. 일단 문제를 살짝 어렵게 내는 이유는 질 좋은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신의칙 위반이거나 정말 이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다. 혹은 진짜 지엽적이다. 이런 문제는 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당황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은 당황하고 조금씩은 곤란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 시험 과정에서 겪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문제는 약간 어렵게 됩니다. 고난이도 시험은 그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5시 반부터는 기존 시험 문제에 대한 강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난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 문제를 제가 좀 드려요. 이 추가 문제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내기에는 좀 신의칙 위반 같은 문제들을 저는 내고 싶지만 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시험보다 살짝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되게 뚜렷한 최신 판례가 없긴 한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최신 판례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서브노트나 사례집을 없이 오래 놨던 이런 것들이 이 추가 문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요. 이 추가 문제 역시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례집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례집을 왜 사고 왜 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사례집은 예시 답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례집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이 그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분량에 맞추자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딱 여러분께서 보실 만한 그 예시 답안의 형태로 이 사례집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이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법학 답안을 쓴다라고 하는 답안 틀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얘를 잘 돌려쓰기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를 풀 때 여기에 목차와 내용을 적당하게 가공을 해가지고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립식의 재료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례집은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제집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례집을 보는 목적 중에서 또 하나는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 빨리빨리 완성을 해가려면 결국에는 오답 노트, 틀린 지문을 계속 반복해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주관식 시험도 큰 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풀지 못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해야 돼요. 한편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자괴감을 갖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처음 봤던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모르는 문제를 보면서 마치 판사님 같은 방향성을 잡아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노무사 시험 합격에 필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반복 안 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이제 첨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틀리는 부분에서 또 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한편 이 사례집은 아무래도 약간은 좀 부스터라던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는 정답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의 효력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공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 교재로 이용을 하면은요, 일단 기본적인 틀에 대한 빌드업이 좀 빨리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빈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빈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례집은 결국에는 A급과 B급에 대한 선별이에요. 굉장히 출제 확률이 낮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례집으로 내지 않거든요. 혹은 딱 그 판례를 알면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런 쉬운 문제들도 사례집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해요. 이 빠진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본서나 서브노트를 통해서 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을 보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문제를 먼저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쟁점을 잡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기본서 단계부터 들어가 가지고서 혹은 서브노트 같은 것을 보시면서 이론 먼저 체크를 하면서 내가 여기를 진짜로 모르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방향성을 내가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예요. 설문 사실관계가 의미하는 포인트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서 키워드와 연결을 해서 이게 쟁점이 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목차예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목차들을 내가 구성을 해야 되고 필요한 배경 이론이 어디까지인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까지 잡았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이해는 된 거예요. 물론 암기의 문제는 남습니다. 완성도는 별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보다는 풀지 못했던 문제종을 집중을 해 주시는 식으로 좀 들어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례집에서요, 요거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로서 5개의 항목을 체크를 하는 거죠. 순서는 이 순서대로가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논점을 발견했는지예요. 논점을 발견했던 문제라고 한다면 발견했다라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성, 즉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정당하다 부당하다, 주장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목차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를 세 번째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목차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배경 이론을 내가 좀 사람같이 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사안의 적용이죠. 사실 제가 이기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강사가 그 영역에서 가장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영역이거든요. 사실 이 위에 쪽에 있는 것들은요. 자신이 공부를 해가지고서 열심히 하면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터치가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부분은 질 좋은 사안의 적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안의 적용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고 체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위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순서대로 이 사례집의 각각의 문제를 뽀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한 문제에서 이 5가지를 다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진도에 나와 있는 애들에 있어 가지고서요. 우리가 지금 이번 진도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진도예요.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진도를 우선 이게 다 끝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다 끝나는지 보고 세 번째로는 이게 다 끝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얘는 사실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후순위로 두셔도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서 이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런 느낌을 가지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먼저 크게 그리면서 살살살살 덧칠을 하면서 완성도를 올리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진도에 대해서 이 순서를 밟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 문제는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결국에 우리는 사례 문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사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경험치입니다. 이 경험치라고 하는 것은 비단 수험에서뿐만 아니라요. 실무에서도 중요해요. 쟁이행위를 겪어봤느냐, 직장 배제를 겪어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겪어본 노무사와 겪지 않았던 노무사는 좀 다른 조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객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험치를 많이 쌓고 많은 문제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다 풀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고 체력이 소모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집도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써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식으로 문제를 좀 풀면서 그래서 경험치를 좀 빠르게 쌓아가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으로 문제 푸는 예시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조사 같은 거를 빼고요. 그리고 핵심만 키워드 위주로 적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두문자라던가 키워드를 사용해서 적고 사안의 적용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안의 적용이나 논점의 정리 정도는 그냥 풀 문장으로 써보겠다. 문장력도 늘릴 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는 식으로 하면서요. 좀 약식풀이를 해주시면서 좀 많은 경험치를 쌓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식 문제 풀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요. 제가 프린트를 드렸을 거예요. 그 프린트에서 제가 QR코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어떻게 약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을 많이 쌓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쟁송법을 하는 경우에도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권화는
왠지 합격생들이 다 하니까 하고 싶어지고 왠지 굉장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단권화는 저는 본능적으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느 정도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권화 교재를 무엇을 선택할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합격자분들이 그 단권화 뭐 했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봤거든요. 조금씩은 다 달라요. 기본서에 단권화 하신 분도 있고 서브노트에 단권화 하신 분도 있고 사례집에 단권화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수험 때 단권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잡았을 때요. 그때 이건 여기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책을 선택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노동법은 기본서에 단권화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사례집에 단권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인사노무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책이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삼인공조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인공조를 기초로 해서 단권화를 했었고, 그리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하는 스타일을 취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조금 팁을 드린다면요. 서브노트나 기본서를 기준으로 내가 단권화를 해야겠다라고 했었을 땐요. 여기는 배경이론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요. 최신 판례 같은 것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슈, 논점의 정리라던가요. 사안의 적용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키워드라는 게 좀 존재를 해요. 이거는 그걸 안 적는다고 해서 감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기를 교수가 기대하는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단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요. 암기에 준해가지고서 챙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좀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서브노트 책 한 권을 제가 아예 그 셀프 단권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고 나서 이거를 학원 데스크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럴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샘플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집으로 단권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사례집에 빠져있는 판례들 혹은 최신 판례와 같은 것은 제가 2, 3기 문제나 보충 자료로 만들어서 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핵심을요. 좀 옮겨주셔야 됩니다. 옮길 수 있는 공간은 좀 충분해요. 여기 보면은 틈틈이 메모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책 여백을 빡빡하게 만드는 스타일은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어떤 문제가 응용 문제로 나왔고 그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논점의 정리나 사안의 적용은 무엇이었고 추가되는 판례는 이런 게 있었다와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집 단권화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제가 단톡방에 QR코드를 드렸어요. 그 단톡방에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공유를 하기는 살짝 어려워가지고서요. 얘는 집노 종료되고 그리고 개별법 종료되고 나서 각각 2번씩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사례집 단권화에서 어떠한 것들이 사례집에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2기 수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기 과정에서 정말 제가 강조해야 될 거는요. 이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하고 멘탈이에요. 지금 날도 따뜻해지고 시험 날짜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이면은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공부가 하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를 하게 돼요. 특히 등수라던가 내가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걱정들을 이겨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제가 문제를 채점해 보았을 때 정말 답안을 못 쓰는 사람이더라도 결국에 3기까지 합격권 안에 들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가지고서 합격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한편 정말 최고 답안을 오래 많이 써주셨던 분인데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의 진도라고 하는 부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기 과정에서 사람들이 멘탈 되게 많이 털려요. 저도 수험 때 진짜 많이 털렸거든요. 약간 3기 때는 오히려 해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데, 절대 시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잖아요. 이 순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내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합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뭔가 내가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뭔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요, 남들이 뛸 때 같이 뛰고 약간 내가 부실하지만 이 과정을 다 소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쓸데없는 부분에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력은 사실 단순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체력의 키워드는 운동하고요, 그리고 영양제 드셔야 된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숙면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문제가 쉽지는 않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오픈북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사가 케어를 하는 영역은요, 논점의 정리라든가 사안의 적용과 같이 수험생들의 머리와 생각이 드러나는 영역을 케어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두 문제 따서 외우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학원 수업 과정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픈북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키형 나지 않거나 하시면은 어느 정도 오픈북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픈북을 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은, 오픈북을 하면은요, 머릿속에 외워 있는 것을 쓰는 것보다 시간이 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 못 씁니다. 그랬을 때는 목차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2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되시는 것은요, 이 문제가 내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론을 냈는지라고 하는 것을 토해내 보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몇 등을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답안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슬슬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또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프린트가 2개 있었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분리돼서 인쇄된 게 아니라 그냥 묶여서 있는 거라 가지고서 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서 이 페이지를 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도에 대해서 커다랗게 맵을 하나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A4 한 장짜리로. 그래서 매 진도마다 이런 맵을 그려드리고 각각을 잘라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들은 좀 필기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좀 필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프린트에서 노조법상 주체라고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요, 253페이지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요, 노동조합의 운영입니다. 이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맨 처음에 가려고 하는 것은 노조법상의 주체,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선은 노조법상 근로자, 이거는 결국에는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노조법상 근로자는 입법 취지, 정의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넓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정의 규정이 왜 어떤 부분이 달라가지고서 그렇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노조법상 근로자는요, 그보다 조금 더 넓게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받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 A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은요, 종사하는, 즉 하고 있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제라고 하는 부분이 노조법에서는 빠집니다. 그에 의하여, 즉 의존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밉추업자라든가 해고자 등도 노동조합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요. 한편 C급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노동조합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강제 퇴거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제공한, 즉 과거에 노동관계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 등을 위해서는 노동성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서 한 C급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 이 내용은요, 왜 아직 기출되고 있지 않은지가 이해가지 않는 최신 판결로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결론적으로 다루지 않는데요, 노조법상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의 주체인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의무가 좀 단순해요. 근로기준법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요, 그냥 거기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이 돼야 되고 4대 보험 들어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의무를 지는데,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의무는 좀 간단해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될 의무하고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즉 노조 탄압을 하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의 의무를 크게 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노조법상 사용자 부분은 건바이 건으로 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보시는
분호 파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한편 노조법상 근로자의 계약 상대방이 결국엔 노조법상 사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요, 확장을 다루게 되어 계약상의 사용자, 즉 계약 상대방 외의자로 확장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관리자와 같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외부적으로 들어가서 원청업체, 즉 제3자임에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요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지배 개입 쪽은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 상대방 쪽은 하급심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당노동행위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특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는요,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노동은 근로보다 더 큰 영역이고, 그리고 노동자는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다라고 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은 지금 근로자라는 말을 근기법과 노조법 양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253페이지로 가가지고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 먼저 보고 그리고 사실관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실 때요, 맨 처음에 지문을 토익 듣기 평가를 하실 때 지문 먼저 읽고 나서 듣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말 먼저 읽으세요. 물어보는 말을 먼저 읽고, 그래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지를 한번 추측한 다음에 배경 사실관계를 읽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논점 일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부터 먼저 볼 겁니다. 방송 연기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논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부분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고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지라고 하는 것을 3페이지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독립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속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독립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급이라던가 위탁, 위수탁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떠올리셔야 되시는 이미지는요, 개업노무사라던가 수리기사와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일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특징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건바의 건으로 보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상당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1인 사무실을 가진 노무사라고 했었을 때 의뢰인들이 저한테 돈을 줘서 그걸로 먹고 살긴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막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일을 잘 수행하고 사건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면에 존재를 하지요. 고용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것이고요. 인적 측면에서는 출퇴근부터 해서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주 4일째로 일을 하면서 반근로자 반사업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은근슬쩍 월도를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성이 강한 노동, 그리고 종속성이 강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양끝단에 두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쪽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이분들은 고용이냐 도급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사람들 고용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도급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좀 고용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특정한 사업자한테 지속적으로 근로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관계,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점의 정리에는 반드시 추출해야 되는 말이 존재를 해요. 일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 기준을 적용받을 자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노동조합을 하게 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양자는 입법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책엔 없지만 입법 취지상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휘감독을 엄청나게 빡세게 받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제가 맨날 월도를 하려고서 5만 가지 그 작전을 세우는데 그런 거 없이 이분들은 하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업자한테 종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노무 공급자로서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비추어서 노조법상 근로자엔 해당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이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서브노트라던가 기본서에 단권화 작업을 하실 때 옮겨주셔야 되실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암기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를 교수들이 기대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암기에 준해 가지고서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3페이지 회색 박스에서요, 1번 부분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방송국인 A사는요, 방송제작비 지급 규정을 통해 가지고서 제작비 최고한도 정하고, 그리고 방송연기자의 출연료를 등급표를 통해 가지고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등급을 적용받는 사람들은요, 그 등급표에 따라서 1등급 회당 얼마는, 그러니까 회당 얼마, 2등급 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좀 네임밸류가 있으신 자유계약 연기자의 경우에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부동 문자로 내용을 기재한 출연 계약서를 이용을 해서 출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요, 주로 연기자, 즉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쪽의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면서요, 회사에게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 폐지권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출연료 조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A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방송 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A사가 지정한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사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감독 등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그렇잖아요. 컷!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연기 적합성이나 완성도를 판단해 가지고서요, 적합하지 않으면은 다시 수정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 연기자 같은 연예인들은 별도의 연극무도 등에서 활동하는 등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연기하시는 분들은 투잡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A사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의존성과 전속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 3권 인정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 전체의 취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요, 방송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그냥 요 둘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알 수가 있어요. 방송국에서 방송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 뉴스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시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수리기사와 같이 가끔 사고가 터졌을 때 가끔 부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노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보았을 때요. 연기자들은 물론 지금은 유튜브 예능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만 시장에 접근해서 시청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1호선과 같은 곳에서 그 퍼포먼스 하는 것으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사실관계 전체의 그 구조적인 특성을 통해 가지고서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연기는 기본적으로 좀 예술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작, 인격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이 노무적인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종속성이 좀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책에는 없는데 임금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연기도 회당 출연료거든요. 회당 출연료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임금에 준해 가지고서 제공한 노무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적어주셔야 되실 겁니다. 제공되는 노무의 양과 시간에 비례해서 출연료가 지급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임금은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 종사자인 건데요.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수입으로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것들을 토해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음 파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는요, 역시 경제적 종속성, 노동사건 보장의 필요성,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꺼냅니다. 여기에서 노동사건 보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약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리 기사분들이요, 담합을 해요. 단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수리 기사들은 보통 다수의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가격, 담합, 카르텔 형성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특고 종사자분들은요, 한 명의 사용자한테 어느 정도 종속돼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불평등한 부분이 발생할 거고, 그것을 집단으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결국 이분들한테 필요하고 국가가 보장해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못하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1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적어 주셔야 되시는 것이요,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입니다. 이때 우리가 결국 강조를 하는 부분이자, 그리고 이 판례를 내신 판사님들이 굉장히 뿌듯해하는 부분은요, 우리는 노조법과 근기법의 근로자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와 근기법을 병렬적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대축구를 맞춰줍니다. 노조법의 입법 목적은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사건 보장을 통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 등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삼권 행사 범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 규정은 벗겨져요. 그리고 근기법으로 갔었을 때도요, 마찬가지로 대꾸를 맞춥니다.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근기법 제2조 1항 1호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병렬적으로 양자를 소개를 해주고요. 이것을 요약해가지고서 판단 기준의 문제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입법 목적하고 정의 규정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서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요. 이거는 사실 두 문자 이미 따가지고서 외우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달 공부해가지고서 들어가시는 동차생 분들도 여기 두 문자는 다 따서 외워두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요. 이 판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판단 지표들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사안의 적용에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어야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지표지요. 소득의 의존성입니다.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이거는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보충자료 3페이지에다가 올려놨어요.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의 양과 전속성의 정도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추단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거의 풀타임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요. 소득 의존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고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랑만 계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점 계약을 맺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투잡 금지 같은 건 없는데요. 경쟁 사이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A 학습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B 학습지랑은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게 전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편 여기 계시는 연기자분들은 그런 부분은 약했던 경우예요. 연기자분들 중에서는 뭐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요 또 A 방송사에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B 방송사도 가고 유튜브 등도 갈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득 의존성이나 전속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서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거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3번 부분이에요.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때 이 필수적인 노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차원입니다. 중요성과 상실성을 다 봐야 돼요. 약간 그 특고 종사자 판결 중에서 또 대표적인 판결 중에 하나가 코레일 매점 운영자들이었었거든요. 물론 기차를 가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매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차역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꼭 본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필수적인 노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끔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할 때, 그럴 때 필수적인 노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사안의 적용을 적을 때 영혼 없이 이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매개로만 업무가 가능한 특성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기자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체가 있어야지 자신의 연기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조직적 종속성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 간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인지 전속적인지라고 하는 것도 보게 돼요. 이때의 지속성과 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속 지속되어 있거나 사실상 전속적인 것을 포함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그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란 표현을 써줘야 돼요. 상당하면 근기법상 근로자가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무 제공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원을 통해 가지고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제공하는 노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수입이 노무 제공의 양과 시간에 비례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그림을 의뢰받은 화가라던가요, 아니면은 사건을 의뢰받은 개인 노무사예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림 완성하면 돈 받는 거고요, 사건 이기면 성공보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연기는 좀 다르잖아요. 이 연기 같은 경우에는 회당으로 출연료가 지급이 돼요. 그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노무 제공의 양과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시는 것이, 임금이면 안 됩니다. 임금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임금이라고 봐버리면은, 그러면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론의 여지 없이 바로 그냥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표현을 쓰거나 혹은 임금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판례 총평을 살짝 적어 주셔야 되시는데요. 앞에 평가 요소들에 대한 두 문자는 저는 소개시 전지대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른 두 문자로 외우시더라도 여기 있는 6개의 평가 요소를 반드시 다 현출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정리하는 판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까지를 얹어 주셔야 돼요. 근기법세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거나, 여기는요 사실 구직자나 해고자 등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 가지고서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 이게 지금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특고 종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검토로 들어갔었을 때 이 검토에서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 규정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구별돼야 된다라고 본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적 종속성의 판단 요소, 이거는 지휘 감독입니다. 특고 종사자들은요 지휘 감독의 정도가 약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조직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노동 조건 결정의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주된 평가 요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 감독의 정도가 낮고 지급받는 것이 임금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보더라도요, 노동조건 결정이 불평등이 인정되는 사람들이면은 노동조합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심층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사안이 적용이 힘주어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판례는 모두 다 잘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적용과 같은 부분을 얼마나 잘 쓰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안은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 전지대라고 하는 6가지 요소 중에서요, 소득 의존성과 전속성이 높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선은 인정되는 것들 먼저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부터 볼 거예요. 사안의 적용에서는 우선은 사실관계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를 영혼 없이 또 베끼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뭔가 열심히 써야 된다는 것은 양이 많은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까지는 아닙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을 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뭐 적어줘야 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소개의 영역보다는 평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단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지휘감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소개가 들어간 다음에요.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 지휘감독을 인정할 때 어느 정도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잘 못 쓰는 부분이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3번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기를 조금 책을 쓰면서 좀 아쉽게 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 부분을 살짝 바꿔놨거든요. 사안의 적용, 보충자료 3페이지에 내용 있고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방송 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연기는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라는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A사 등 방송회사에게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다라고 하는 식으로 구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이 통해서만의 의미는 사실 매개로만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요. A사가 될지 B사가 될지 M사가 될지 S사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번 부분도 조금 그냥 출연료란 얘기로 들어가기보다는요. 실연료 등 저작 인격권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예술의 대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휘감독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의 성격이 종속적입니다. 그리고요. 회당 등이에요. 제공한 노무의 시간과 양과 비례해 가지고서 측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치더라도 임금은 아니다라고 치더라도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수입에는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즉 근로의 대가와 유사한 노동의 대가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평가 요소를 뜯어보고 나서요. 이번에는 소득 의존성과 전속성이 낮았던 그 특성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형량이거든요. 일단은 저울이 있었을 때 이 저울에 추를 하고 독립성과 종속성이라고 하는 직표를 달아봐요. 근데 이 종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성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서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은 방송 연기자로 하여금 노조를 통해서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 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인 것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평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안의 해결의 영역에 돌입을 합니다. 이때는요. 총평을 쓰는 건데 이 총평을 잘 준비를 합시다. 막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이돌들이 막 퍼포먼스 하면서 평가를 받을 때요. 엔딩 요정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무리에 대한 영역, 이 총평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마다 하나씩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총평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도요. 기본서나 서브노트 같은 걸로 단권화를 하실 때는요. 얘네를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떠올릴 수 있도록 옆에다 적는 식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노조법상 근로자 부분에서 필요한 총평은 이 부분입니다. 필수적인 논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를 인정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해당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호 본문에서 정한 노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권화의 대상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변호사 시험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노무사 시험에서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왔어야 되는지 나오지 못한 쪽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판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파트를 들어갈 때 저는 약간 여기에 개념 정도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린트에서 제일 앞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노동조합의 요건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건과 설립신고 제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로 끊어가지고서 이 부분이 구성이 되는데요. 노조의 적극적 요건,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입니다. 그리고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을 노조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노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행정관청은 보완 요구를 하고요. 보완이 안 되었을 때는 설립신고를 반려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밟게 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라고 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내용들을 끊어보고요. 그리고 각각에서 걸리는 쟁점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최신 판례가 있는 트렌디한 문제로서요. 자주성을 결여한 노동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집엔 없지만요. B 정도의 중요성은 가지고 있어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설립된 데 불과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통모와 합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설사 신고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설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설립 신고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는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 중에서는요. 감옥,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유의미한 판례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요. 일단은 사용자성과 관련해서는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익대표자라고 하는 부분에는 직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권한과 책임이 노조와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촉되는지라고 하는 걸 보고 여기에서는 실질주의가 적용이 되게 돼요. 충돌이 없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직위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저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돌이 되게 돼요. 모든 노동조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렌디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고 21회 기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설립신고를 할 때 심사를 합니다. 이때 원래 이 심사라고 하는 것은 검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조의 결격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행정관청이 감히 그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고제는 자주성과 확보와 어용화 방지가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검열, 허가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라고 하는 것을 즉 설립신고서를 낼 때 필요한 신고서와 규약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한 심사는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B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고요. 노조법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행정쟁송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행정쟁송에서 나올 땐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기관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이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가 풀리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적극적 요건은 갖추었어요. 하지만 신고증을 부여받지 못했던 그 상태를 법의 노조라고 부르게 되죠. 이 법의 노조에 대한 것은 상식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